안녕하세요. 시사인에서 기사 쓰는 정관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이런 얘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봄에 쓴 기사 이야기를 그냥 40분 동안 드릴 거고요. 우리 주제인 탐사보도에 이 기사가 해당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사례로 얘기를 물어봐 주시기도 하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 일 수도 있고, 역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탐사보도냐 데이터 저널리즘이냐 이런 형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자가 어떤 문제에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뽑아내고 구현해내는가에 대한 케이스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다 이런 뜻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례에서 저널리스트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럴 때 어떤 고민을 하는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막간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대 울렁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저를 이제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 무대에 올린 저희 회사가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범들은 저쪽에 앉아 계시니까요. 가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20대 남자 현상이라는 연속 기획을 저희가 4월 달에 한 3부작으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20대 남자 현상이라는 게 왜 주목받았느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성별에서 굉장히 큰 격차를 일관되게 꾸준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18년 초부터 조금씩 말이 나오다가 18년 후반기부터 사회 현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보통 정치 성향의 차이라고 하면 계급, 그러니까 소득 수준, 혹은 우리는 잘 없지만 인종, 종교, 뭐 이런 것들이 투표 성향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젠더 갭,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거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 현상이고 2016년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을 놓고 혹시 젠더 갭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초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제가 선진민주국가 데이터를 뒤져봐도 젠더 갭, 그 여론 지형의 뚜렷한 젠더 갭이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례를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월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11월 갤럽 데이터고요. 보시다시피 20대 여자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59%입니다. 전체 평균은 45%고요. 20대 남자는 33%입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굉장히 일관성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도대체 우리가 20대 남자 현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현상을 뜻하는 거냐? 이 질문입니다. 젊은 보수 세대가 탄생했다. 그럴 수 있죠. 페미니즘 물결이 굉장히 셌고 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반작용으로 남성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반페미니즘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다. 좋습니다. 사회심리 현상으로 여성 혐오라는 게 젊은 세대에 전면화되었다. 유난히 공정에 민감한 세대가 등장했다. 이게 시험공화국이라서 그렇다. 저성장 때문에 그렇다. 386 세대에 대한 저항이다. 온갖 설명들이 나왔는데 공통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현상에 투사해요. 예를 들면 젊은 정치인들, 특히 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386 세대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그냥 별 현상 아닌데, 현상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온라인에서 너무 많이 떠드니까 이게 과대평가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자라는 기획을 처음에 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도대체 20대 남자 현상이 뭔지 위에 보여드린 저도 잘 기억 못하는 한 8개, 9개쯤 되는 어떤 가설들, 이럴 거야 라는, 가설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썰들, 이 썰들을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서 아 이거 저기 공정에 대해 민감한 애들이 유난한 거 맞구나. 페미니즘 이슈 맞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저거 아니구나.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설계해 보시거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로 하는 면접 여론조사는 질문이 10개가 넘어가면 힘듭니다. 실행을 못 해요. 근데 질문 10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보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라는 건 20대 남성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들을 쓰는지를 쭉 긁어서 어떤 심성,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드러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친 짓을 시작해버렸죠. 이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그 한국 리서치에서 저희 협업 파트너인 이제 정한울 박사라는 분이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쭉 듣더니 그냥 다 물어봅시다. 그걸 어떻게 다 물어봐요? 웹서베이 방식으로 하면 500개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데이터 신뢰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면 조사 방법론 그에 대해서 이 악연인 이분이 기고하신 글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웹서베이 방식으로 그럼 좋다. 다 물어보자.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가설들 교차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물어보자. 해가지고 문항을 짭니다. 이게 짜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208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때라도 접었어야 됩니다. 208개를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때는 짐작을 못했었어요. 네, 돌렸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20대만 500 샘플로 해가지고 나머지 500 샘플 해가지고 20대만 교차 분석할 수 있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왔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질문을 208개를 했으니까 데이터가 208쪽짜리가 오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보지부터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각 질문과 질문의 관계들을 분석해야 되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를테면 20대 남자 너네 뭐니? 너네 현상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답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 질문들의 관계를 분석해서 아 페미니즘에 민감한 사람이 아 뭐에 민감한 사람이 아 뭐에 둔감한 사람이 이 관계들을 뽑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예, 테이블 208개를 놓고 그 짓을 시작한 거죠. 자,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차별 문제가 심각한가? 그래프 보시는 법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대 남자고요. 그 다음으로 짙은 회색이 30세 이상 남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자 그래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 문제가 심각한가라고 물어보면 20대 남자들은 심각하지 않다고 그래요. 20대 남자들은 한국에 여성차별 없다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동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건 20대 남자 현상이 아닙니다. 왜? 보시다시피 기성세대 남자들도 의견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차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그냥 한국 남자 현상입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20대 남자들은 심각하다고 해요. 두 개 합치면 한 68.7%네요. 대체로 심각하다가 매우 심각하다를 합치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30세 이상 남자들도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자 현상을 발라내려면 한국 남자 현상인 것도 제거해야 하고 또 뭘 제거해야 될까요? 20대 현상인 것도 있습니다. 제거하고 남으니까 이게 남아요. 남성이 차별받는다라는 감각. 여성 차별이 별거 아니다, 시큰둥하다. 이건 한국 남자 현상인데 남자가 차별받는다라는 감각은 20대 남자 현상입니다. 왜 그렇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법 집행이 공정한가? 이건 한국 사회에서 별로 셋업된 질문이 아니에요. 논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 가운데 보시죠. 공정한 편에 쫙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법 집행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라는 인식은 사실 메이저하지 않습니다. 20대 남자만 빼고요. 보시면 남성이 가장 불리하다라는 응답 두 개를 합치면 53.8%입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에서 성별 격차가 있다라는 걸 과반수 이상 동의하는 집단이 한국에서 최초로 출현한 게 20대 남자입니다. 최초의 등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법 집행 같은 건 일종의 힘의 행사죠. 권력 행사죠. 권력 행사와 젠더가 결합했을 때 앞서 보여드린 이 현상, 남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건 뭐죠? 젠더 기반 권력 격차죠.
저희 질문이 208개나 되니까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젠더로만 차이가 나는지 별 차이 안 나요. 권력 이슈로만 차이가 나는지 별 차이 안 납니다. 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젠더와 권력이 결합하는 이슈에서 20대 남자들이 진정으로 독특해집니다. 젠더와 권력이 결합하는 게 20대 남자 현상의 핵심 방아쇠라고 한다면 이걸 결합시키는 매개체,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불러도 좋고 어떤 뭐라고 부를까요? 그 어떤 이념 혹은 그 사상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권력을 얻고 남성을 핍박하도록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게 페미니즘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추구한다. 이거는 뭐 그냥 어디 사전에 그 검색해서 쳐보시면 그냥 페미니즘의 단어 정의를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놓고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시다시피 20대 남자들은 그래프가 반대로 달립니다. 앞으로 이 반대로 달리는 그래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20대 남자들은 62%쯤 되네요. 그리고 전혀 동의 안 함이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두드러지는 것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젠더 플러스 권력이 핵심이고 이걸 만드는 매개가 뭐냐? 페미니즘인 거죠. 이 세대한테는. 그래서 이건 역차별이 아닙니다. 역차별이라는 말은요. 기성세대 남자들이 써요. 역차별이라는 건 사회 구조가 남자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걸 인정한 다음에 근데 이를테면 뭐 군대라거나 뭐 결혼할 때 집회 가는 거라거나 뭐 요런 몇 가지 그 여성에 대한 보정 이걸 여성에 대한 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가지 사회적 보정들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역차별이면요. 이 친구들은 역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차별입니다. 왜?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59%, 약간 동의하는 응답도 20%니까 한 79%쯤 되네요. 그러니까 권력에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차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권력이 우세한 성에 대해서 약간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역차별이면 전면적인 핍박을 받는 게 차별이죠. 이제 처음에 보신 그래프 한국 사회는 남성 차별이 심각하다 해서 그렇게 20대 남자 현상이 진정으로 드러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208개 데이터를 다 쪼개보니까 몇 가지 설명들 쫙 기각되고 20대 남자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한국 남자 현상이고 또 어떤 것들은 20대 현상이더라. 그리고 다 잘라내고 보니까 20대 남자 현상으로 고갱이로 남는 건 젠더 플러스 권력, 젠더와 권력이 합쳐질 때, 그 합쳐짐의 매개로 페미니즘이 작동할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쪽짜리 데이터 더미를 열 몇 번씩 보다 보면 대충 통계 분석 못 돌려도 감 같은 게 생겨요. 뭔가 덩어리가 보입니다. 어떤 덩어리? 젠더와 권력이 합쳐지는 질문에 대해서만 20대 남자를 튀게 만드는 덩어리. 즉 20대 남자가 기성세대 남자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덩어리들이 감으로 보입니다. 보통 때는 남자들 응답이 큰 차이가 안 나다가 젠더 플러스 권력일 때는 확 튀는데 튀는 사이즈가 대충 보니까 한 20%포인트 안팎으로 일관되게 나와요. 이건 감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감에서부터 이 클러스터, 이 덩어리를 잡아보자.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덩어리를 잡아서 이 덩어리를 만약에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덩어리를 잡을 수 있다면 실제 전체 20대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보면 이 데이터에서는 물타기가 되는 어떤 그 강한 심상들을 이 사람들만 쪼개서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질문이 208개니까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하는지 208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젠더 플러스 권력일 때는 20%포인트 정도 덩어리가 튄다. 그러면 그 가설에 의지를 해서 한 번 더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직접 물어본 질문은 6개입니다. 이러려고 넣은 거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여론조사에 있는 그 정립된 조사 문항을 저희도 넣은 건데 해보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어떤 인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추출할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다시 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했던 일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것들을 데이터와 기획자가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공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 문항은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 태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태도를 플러스 2, 가장 엔티하는 태도를 마이너스 2로 해서 각각의 응답을 6개를 코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개 문항에 일관되게 선호하는 응답자는 플러스 12점을 얻고 6개 문항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응답자는 마이너스 12점을 얻습니다. 예. 약간 어렵나요? 문항이 6개가 있는데 1, 2, 3번과 4, 5, 6번이 긍정, 부정의 방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1, 2, 3번은 페미니즘을 긍정하는 문항이고요. 4, 5, 6번은 부정하는 문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딩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1, 2, 3번은 동의하는 사람들을 플러스 값으로 코딩하고 4, 5, 6번은 동의하는 사람들을 마이너스 값으로 코딩해야 됩니다. 자,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문항 직접 불러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 채점해 보시죠. 몇 점 나온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질문 중에 1번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가장 동의하시면 플러스 2점, 가장 반대하시면 마이너스 2점. 그 사이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2번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다. 3번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형상에 기여해왔다. 4번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한다. 이건 네거티브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장 동의하면 마이너스 2, 가장 반대하면 플러스 2. 5번 페미니즘은 남녀평등보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 6번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의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응답자들은 마이너스 12점에서 플러스 12점 사이에 자기 값을 얻게 됩니다. 네, 각자 채점하신 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고 있죠? 그 20% 정도의 덩어리를 어떻게 잡아낼까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카데믹한 방법은 아니고요. 굉장히 저널리스틱한 방법입니다. 야매란 뜻인데요. 마이너스 12점 그룹만 그냥 클러스터로. 마이너스 12점이라는 건 이 6문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장 강한 반대를 표한 그룹. 야, 그 정도면 정체성이다. 그 정도면 신념형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 데이터를 보신 분들이 차마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가혹한 기준으로 마이너스 12점을 기준으로 잡고 얼마나 나올까를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이거 삽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어차피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2점, 플러스 12점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0. 몇 % 나오는 게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두텁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점 기준으로 해봤자 뭐 얼마 안 나올 테니까 이건 삽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차피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과정이 삽질이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해본다고 한 건데 예, 마이너스 12점인 남자가 제가 이거 뭐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만 한 번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2점인 남자가 얼마나 될까? 또 하나 마이너스 12점인 20대 남자가 얼마나 될까 합니다. 20대 남자. 또 하나 플러스 12점인 20대 여자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강고한 프로페미니스트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이 둘은 누가 더 많을까요? 제가 주위에 사회학하는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건 얼추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두 번째 거에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걸 맞출 리가 없죠. (20대) 남자의 경우에 마이너스 12점 값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25.9%입니다.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여론조사 디자인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볼 일 없을 겁니다. 저런 극단값이 4명 중에 1명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대 여자들이 워낙 프로페미니즘 성향이 강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가설도 저희 데이터로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플러스 12점인 20대 여성의 숫자를 보면 되죠. 이 그래프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금 써 있는 건 다 20대 남자 그래프고요. 지금 저 위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20대 여자의 숫자는 플러스 12의 숫자는 0.4%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나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20대 남자 중에 플러스 12가 더 많아요. 0.8%니까. 자, 어떻게 했죠? 우리 방금? 페미니즘의 물결이 너무 세서 이 반작용으로 왔다라는 가설이 방금 기각됐습니다. 이거는 남자 현상이지 여자 현상이 먼저 있는 거에 대한 리액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25.9%.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가혹한 기준이고 확신 있는 반대자들, 마이너스 6점을 넘는 사람들. 마이너스 6점은 뭐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엔티인 사람들이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점을 넘는 사람들은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58.6%인가 그렇습니다. 20대 남자 중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0대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처음 보는 초면인 20대 남자를 만나고 통성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페미니스트 EXX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쾌하고 편안하게 대화가 될 확률이 60%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게 일부의 현상이니까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고 고립될 거고 그렇게 말하기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크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강화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 위에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 전체 값을 평균 낸 겁니다. 회색이 여자고 붉은색이 남자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50대, 60대는 평균값이 0으로 같습니다. 정상적인 데이터를 보이죠. 그런데 20대로 가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6.3입니다. 30대도 이 현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5점이. 그래도 마이너스 5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0으로 수렴하고 반대로 보시겠지만 여성이 어릴수록 강한 페미니즘 성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가설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9%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5.9%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빠르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25.9%라는 집단이 실측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25.9%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체성 집단을 임의로 정의한 방식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측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이 25.9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강고한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이들을 분석해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핵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붉은색이 20대 남자가 아니고요. 이 25.9%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짙은 회색은 뭐냐면 나머지입니다. 75% 20대 남자 중에 그 외의 나머지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달라요. 이를테면 남녀의 소득이 비슷한 사회가 공정하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 문항입니다. 왜? 이건 당위명제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맞는 말을 물어보면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한다고 답하기 때문에 실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잡혀야 됩니다. 잡혔네요. 네, 동의하지 않음이 58.3%. 남녀의 소득이 비슷한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4- 옆에 그래프 보시면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로 성공하려는 노력이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absolutely yes. 78.3%입니다. 실제로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심각한 걸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20대 남성들은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이 25.9% 남성들은. 성별 임금 격차는 데이터로 실제 해요.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남녀의 임금이 비슷한 사회가 공정하다라는 명제하고 충돌해버리니까 데이터를 거부하느냐, 당위 명제를 거부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당위 명제를 거부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 소득 비슷한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죠. 자, 4-3번 보시면, 왼쪽 거 보시면 여성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건 사실 학술적으로도 많이 입증돼 있는 명제인데,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이게 뭡니까? 95%네요.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프 세로축을 60 스케일로 하다가 얘가 그래프를 뚫고 나가버려서 새로 그렸습니다. 4-3 보시면 그래프가 80 스케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조작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지금 시대는 여성 차별보다 남성 차별이 더 심각하다고 믿거든요. 이 25.9%는 얼마나? 100%가. 그러니까 여성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라는 명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결론, 여성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로 성공하려는 노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 외에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물론 이 조사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답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정했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이 25.9%가 설명하느냐? 보시다시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의 매우 못함을 하늘로 뚫고 있는 층이 이 25.9% 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층이 대통령 지지도의 젠더 갭을 이끄는 핵심 층이고, 이 핵심 층의 클러스터의 존재를 저널리스틱하게나마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긴 얘기들이 더 이어지는데요. 네, 지금부터도 저는 이 얘기만 가지고 한 50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거 2시간짜리거든요. 이 긴 얘기들은 저희가 기사로 소개했었고, 그리고 그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은 현재 서점에 책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아서 그 말씀까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뒤에 있는 얘기들의 핵심은, 그래서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얘네 도대체 왜 이러느냐? 어디서 이런 강한 클러스터, 이런 강한 정체성, 이런 확신이 등장한 그 클러스터 집단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뒤에 얘기는 굉장히 가설적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질문 자체를 찾지 못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찾을 것인가라는 셋업부터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더 치고 들어갈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가 일종의 프롤로그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 세대가 공정에 대한 감각이 유난히 다르다라는 게 데이터로는 입증되는데, 왜 공정에 대한 감각이 다른가에 대한 설명은 가설 레벨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기사나 책에 보면. 그 가설 입증해야죠. 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친 짓을 해버리는 와중에 예고까지 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땀이 나는데, 예, 공정에 대한 이슈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뒤에 이제 그래프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찾아봐 주시면, 저희가 어떤 가설까지 가 있는지는 이제 시중에 출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20대 남자 현상을 다룬다는 거는 사실 이 세대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덕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다른 감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25.9%가 굉장히 순수한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가 어긋나거나 사회 이슈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질 때 이 세대의 도덕 이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게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사회 자원이 넘어가니까 나한테도 달라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불의하다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불의하냐?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래 너네 불리하니까 너네한테도 이거 줄게. 근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네, 보도 이후에 이제 어떤 곳에서 얘기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이렇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삽질과 실패와 지금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논리적 비약들, 중복들 많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가려고 애쓰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사기를 치고 때로는 그 사기를 얼버무리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